안녕하세요. 낙타라마입니다. 이번 강의 영상은 국어 본심 비문학 3강입니다. 과학기술 지문 마지막 세 번째 지문, 디지털 통신 시스템과 관련한 지문 분석 강의입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지문 먼저 받으면 문단 개수 먼저 확인하셔야겠죠. 하나, 둘, 셋, 그리고 넷입니다. 4개죠. 자, 읽어봅시다.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핵심 문장입니다. 보시면 요것만 잡아도 사실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디테일하게 잡고 싶으면 요 부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해 줄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송신기, 채널, 수신기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 잡아봅시다. 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예를 들어 기호 집합 A, B, C, D, E, F에서 기호들을 조합한 add, cap, diff 등이 데이터이다.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이다.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 중에서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체킹을 좀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앞선 강의들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디테일한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키워드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개론 강의 다시 한 번 더 참고하시고요. 이런 류의 내용에서 키워드를 잡는다는 거는 거의 한 3순위에서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 키워드는 정보량입니다. 그래서 정보량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문제에서 혹여나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냥 첫 번째 문단 찾아와서 정보량이 어디 있는지, 정보량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와서 여기로 찾아와서 읽어보시고 그냥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특별해 보이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간단한 팁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혹은 특별하게 느껴지는 내용들을 비문학에서 읽을 때 진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싶고 진짜 내 걸로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이 문장이나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내용을 뭐라고 할까요? 관계죠.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좀 맞닿아 있는 사례를 스스로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발생 확률이 높을 때 정보량이 작다. 발생 확률이 낮을 때 정보량이 많다. 요 관계 도식이 나오죠. 그렇죠? 요거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좀 연계를 해보면 어떤 사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까? 습관적인 행동을 하는 것. 바로 연결이 되시죠? 습관적인 행동을 한다. 그건 뭡니까? 발생 확률이 높아요. 습관적인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씁니까? 아니면 눈 감고도 합니까? 졸면서도 하십니까? 졸면서도 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보량이 적은 거예요. 처리할 정보량이 적으니까 눈 감고도 하는 겁니다. 졸면서도 하는 거고요. 반면에 발생 확률이 낮으면 예를 들어 공부를 하는 일.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일, 습관적이지 않은 행동이죠. 발생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럼 어때요? 에너지를 많이 쓰죠. 정보량이 많은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되게 일상적인 내용을 익숙하지 않은 용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지 원리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거의 비문학에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좀 어렵다고 느끼거나 특별하다고 느끼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런 류입니다. 사실은 되게 일상적인 건데 그냥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순위 키워드를 잡으세요. 여기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세 번째,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 요걸 잡는 게 중요합니다.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한다. 요것도 같은 말이니까 잡고 싶으시면 요거 대신 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걸 잡는 걸 더 좋아합니다.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런 내용들
혹은 뭐 이런 내용들 여기에 이제 너무 에너지 쓰지 마시고 데이터 정보량, 평균 정보량 요 세 개의 키워드를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에 신경 쓰기보다 요 세 개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체크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요 데이터 번역하면 뭡니까, 이거? 정보죠. 그럼 약간 느낌이 오지 않아요? 정보, 정보량, 평균 정보량. 이렇게 가는 거죠. 키워드들 간에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뒤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볼 때도 요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키워드를 잡고 첫 번째 문단이랑 연계를 해서 보면은 훨씬 더 좋겠죠. 정리해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넘어갑시다. 두 번째 문단. 송신기에서는 소스 보호화, 채널 보호화, 선 보호화를 거쳐 기호를 보호로 변환한다. 자, 요 문장. 요 문장이 신문장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큰 문장이에요. 되게 포괄적인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핵심 문장으로 잡기보다는 덮개로 씁시다. 덮개. 덮개로 쓰고 이제 핵심 문장은 뒤에 걸 잡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덮개 이야기 조금만 더 합시다. 송신기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소스, 채널, 선부호화 순으로 간다. 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문단 핵심 문장은 여기입니다. 소스 보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보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깔끔하죠. 소스 보호화는 압축을 통해서 뭔가를 변환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송신기에서 일어나면은 수신기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를 다시 복원하겠죠. 압축한 걸 다시 복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론 강의 때도 계속 말씀드리고 앞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리지만 키워드 잡으실 때 그냥 눈에 보이는 키워드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잡을 때 어떤 관계를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밸런스 패턴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O가 나오면 X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을 해서 변환을 했으면 이 압축해서 변환한 걸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반대 상황, 변환된 거를 압축 풀어가지고 복원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아요. 송신기 나왔으니까 수신기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 문단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기대를 해보면서 보는 거예요.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키워드 잡아봅시다.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이때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소값이다. 이렇게 하면 키워드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이 엔트로피죠. 이렇게 딱 보는 순간 그래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 정보량, 평균 정보량.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이 첫 번째 문단의 그 부분이랑 연계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를 보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계속 가봅시다. 다음입니다. 여기서 논리 블럭이 한번 끝납니다. 그 다음 전송된 보호를 수신기에서 여기 나오죠. 수신기에서 원래 기호로 뭐 할 때 복원하고 싶을 때 여기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복구시켜버리면 되죠. 키워드를 여기 잡으셔도 됩니다. 잡으셔도 되는데 아까 저는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자 키워드 정리 한번 더 해봅시다. 그래서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화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건 3순위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1순위 키워드는 뭐예요? 엔트로피 부호화만 잡으면 돼요. 엔트로피 부호화를 하면 복원을 할 수 있구나.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너무 요런 내용들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다. 다음 봅시다. 그중 하나인 허프만 보아스. 약간 디테일한 사례가 나왔죠. 허프만 보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수가 적은 보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수가 많은 보호를 할당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문단 끝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 그렇죠? 데이터 정보량, 평균 정보량이죠. 요게 요렇게 연결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런 걸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다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채널 보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해 보호의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핵심 문장이죠. 우리 채널 보호화는 정보를 추가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에서 정보를 추가하니까 수신기에서는 정보를 제거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럴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당장은 안 나왔으니까 체크만 해두시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실력이 좋지 않을 때는 이거를 예상하면서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밸런스 패턴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항상 연습을 하면은 제가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말고 송신기에서 추가를 했으면 수신기가 나올 거고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에서 한 일에 반대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키워드를 잡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키워드 이것만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무언가가 나오겠구나라는 이 인지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계속 준비를 하다 보면 뒤에 게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때껏 수업을 해오면서 학생들께 가장 좋은 인식의 변화 중에 인식시킬 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밸런스 패턴이라고 생각하는데 O가 나오면 X가 나온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런 걸 계속 생각을 해주시면 좋다. 확인이 될 거니까 나중에 확인 다시 해봅시다. 나옵니다. 송신기에서 보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채널 보호화 중 하나인 3중 반복 보호화는 세부적인 그렇죠? 사례가 나왔습니다.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보호화한다. 이때 수신기에서는 자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두 번째 논리 블럭의 시작이 되는 거죠. 송신기, 수신기 나왔죠. 수신한 보호의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별로 없죠. 뒤에 되게 친절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요. 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보호가 00001010100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1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함으로 오류는 정정된다. 뭐 별로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는 거는 크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랄까요? 이렇게 보시면 저랑 이제 수업을 계속 하시면서 기출 경험치를 쌓아가다 보면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은 항상 한 번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논리 블럭입니다. 채널 보호화를 하기 전 보호 비트 수를 채널 보호화를 한 후 보호 비트 수로 나눈 것을 보효율이라고 하고 3중 반복 보호화의 보효율은 약 0.33이다. 1을 3으로 나눈 거죠.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효율이라는 징후가 있다 해서 논리 블럭이 한 3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고 메인인 2개 논리 블럭은 송신기, 수신기에 대한 이야기죠. 눈치 빠른 친구들은 두 번째 문단에서도 송신기, 수신기로 나눴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런 게 또 보이면 좋은 거죠. 넘어갑시다. 네 번째 문단입니다. 채널 보호화를 거친 보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보호들을 전기신호로 변환해야 된다. 핵심 문장 여기 있습니다.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보호화이다. 여기 보세요. 선보호화에서는 전기신호로 변환을 하죠. 송신기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뭘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수신기에서는 복원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키워드 잡아봅시다. 전압의 결정 방법은 선보호화 방식에 따라 다르다. 선보호화 중 하나인 차동보호화는 그렇죠. 보호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이건 그냥 따라가면 되는 내용이에요. 별로 없습니다. 차동보호화를 시작할 때는 기준신호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 차동보호화 직전 기준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보호 0, 110은 양음양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신호로 변환된다. 이게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뿔마 뿔뿔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죠.
이거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꾸 여러분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사고방식 혹은 선입견에 맞춰서 글을 자기 멋대로 재단을 할 때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대로 따라가요.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앞에 있는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기준 신호가 0,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0, 1, 1, 0이 있죠. 그럼 잘 봐요. 0일 때는 유지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1일 때는 변화시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1일 때는 변화시켜야죠. 그렇죠? 1이면 전압 변화시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플러스는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0이 플러스면 1이 마이너스고 그럼 1이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씨름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0이면 플러스를 또 유지시켜줘야 되니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문학이 어렵거나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국어가 어려운 이유, 지문 읽기가 어려운 이유, 그거는 여러분들 멋대로 여러분들 멋대로 읽어서 그래요. 있는 그대로 봐주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제가 개론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글 읽기의 가장 핵심은 흐름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흐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흐름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 흐름 위에 몸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외로 이게 안 돼가지고 글을 아예 못 읽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세서. 옳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마무리해봅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수신기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 신호를 사용하여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로 판단하고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한다 해서 자동 보호 방법을 가지고 그렇죠. 복원하는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봐요. 진짜 별력이 없죠. 이게 사실 되게 클래식한 지문이긴 한데 과학기술 지문들은 대부분 이 정도 나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별 내용이 없다. 키워드도 보세요. 논리 블럭당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죠. 논리 블럭으로 찾아도 어때요? 두 개, 세 개? 여기 또 세 개긴 한데 이거는 없어도 되죠? 깔끔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탑도 한번 쌓아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소개해주는 문단이 나오고, 자, 두 번째 문단 들어가기 전에 덮개가 있죠. 그렇죠? 덮개가 있습니다. 소스, 채널, 선보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소스 보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 문단에서 채널 보호화, 네 번째 문단에서 선 보호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탑 쌓으면 어때요? 되게 깔끔하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첫 번째 문단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요거랑 연결이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이 연결이 되니까 아마도 연계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3, 4를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뭐 따로 나오든 엮어서 나오든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을 이제 하는 거고, 또 한 번 더 나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나가는 건 뭐냐? 이거를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 데이터 정리법이라고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경제학 지문할 때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매트릭스로 그냥 통째로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깔끔하게 세부적인 디테일까지도 다 들어가도록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죠. 그게 뭡니까? 송신기랑 수신기입니다. 보이세요? 송신기와 수신기예요. 송신기와 수신기로 뭘 하는 겁니까? 중요한 한 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스, 채널, 선보화를 넣는 거죠. 그럼 어때요? 요 6개짜리 칸 매트릭스를 채울 수 있겠죠. 채우면 어떻습니까? 소스 보호화는 송신기에서 압축을 하고, 압축한 것이 정보가 추가됩니다. 채널 보호화에서. 선 보호화에서는 정보 추가된 걸 뭐 하는 겁니까?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신기에서는 뭐랍니까? 부호로 다시 복원을 하고, 채널 보호화에서는 추가된 정보를 제거하고, 그렇게 제거된 걸로 기호를 복원하는 겁니다. 깔끔하죠? 그러면 요 표 하나 있으면 세부적인 키워드들까지 다 정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쉽죠. 그리고 뭐 좀 더 넣고 싶으면 소스 보호화에서는 뭘 넣으면 되겠어요?
뭐죠? 허프만 부호화, 채널 부호화에서 삼중 반복 부호화, 선 부호화에서 차등 부호화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이렇게 나열하는 것부터 쭉 차례대로 잘 나열하고 논리 블록을 이렇게 만드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탑을 쌓아보는 거예요. 이 탑을 쌓다 보면은 요렇게도 정리할 수 있으면 더 깔끔하겠구나가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근차근 하다 보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계속 보여줄 거고 제가 하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 패턴이 또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문 분석 정리는 여기까지 요 정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깔끔하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사항이나 뭐 여러 가지 수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여기 오픈 카톡방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